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소화에너지를 고갈시켜 만성 소화불량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 무기력, 기립성 저혈압 등 수많은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소화가 매우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중에 하나이자 어떻게 보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소화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대사입니다. 소화는 우리 몸의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 받아들인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작용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의 이하작용, 우리 몸을 만드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와 동화는 바로 대사의 양대 축이죠. 이런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화된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생명활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생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작용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신적인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작용이 잘 되려면 전신의 에너지와 소화기관의 에너지가 둘 다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죠. 소화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며 소화액의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소화작용이 안 되면서 영양분의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쇠약해지고 온갖 질병의 시초가 되고, 더불어 소화작용을 통해서 살균되지 않은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원으로 작용하거나 병균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만성염증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소화라는 것은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적응하게끔, 우리 몸의 일부가 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 그 음식물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음식물은 이방인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최근에 굉장히 과로한 사람들은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전신적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 쪽으로 보낼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 에너지가 결핍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면서 소화불량, 갑인성 대장증후군, 자주체함, 변비, 장애 염증 등의 소화기관의 문제로 나타나고요. 소화 에너지의 부족이 소화 흡수의 결핍으로 나타나니까 무기력, 어지럼증, 체력저하, 면역력저하, 빠른 노쇠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소화 에너지가 부족해서 만병의 근원이 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고, 그분들의 생활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죠. 밤사이에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0.5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소실하고요. 특히 이 소실의 정도는 점막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일어나겠죠. 소화기관의 점막이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소화기관의 점막이 유지되어야 소화 운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침에 물 한 잔은 밤사이에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깨우게 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소화기관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용불용설의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소화기관을 움직여주면 소화기관은 단련되고 더욱더 달릴 수 있는 추동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밥맛이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렐린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던 그렐린은 더 이상 나와야 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화액 역시 나오지 않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루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몇 분 이상 앉아 있는 사람들, 즉 변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만성 변비인 사람들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어서 힘을 줘야지 변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앉아서 힘을 준다는 것은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결과를 고치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의 수가 있습니다. 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변이 딱딱해서 있겠죠.
만성 탈수의 증거가 아닌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앉아서 5분, 10분, 심지어는 30분 동안 변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항문 쪽에 에너지, 배변 근육의 에너지가 소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필요할 때 변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만성 변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앉아서 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변을 보려고 앉아있는데 30초 정도 앉아있어도 변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십시오. 활동을 하다가 변이가 오면 다시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때도 30초 이상 앉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 변을 보게 되면 바로 쾌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걷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체한 사람들을 눌러보면 명치 쪽에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는 건데요. 가스가 차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야 장도 움직이는 겁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아래쪽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누워있거나 앉아서 오래 있게 되면 우리 소화기관의 파동성이 없어지고 오로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집중 투하해서 소화기관을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움직여야 됩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게 되면 체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죠.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소화액에 가다 사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갑자기 소화액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니까 우리 몸에 소화액의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소화액의 조기 소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 쉽지 않고 넘기게 되겠죠. 구강이나 우리 침 안에 있는 소화액의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식사를 될 수 있는 천천히 젓가락으로 적어도 지금 씹고 있는 것보다는 10번 이상 더 씹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좀 질병적인 요인인데요.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겠죠. 만성위염 환자들, 위에 축성 상태로 인해서 점막세포가 위축되면서 위산분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만성 췌장염 환자들,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 역시도 췌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를 유발하고 있겠죠. 췌장은 외분비와 내분비의 상호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자 당뇨로 인해서 췌장 조직의 섬유와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췌장의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효소 시스템에 혼란이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항산화효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의 효소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의 효소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효소나 항산화효소 시스템에 과도한 사용이 되면 소화효소 쪽에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 대사효소 쪽에 많은 효소 시스템이 작동하겠죠. 활성산소 분비가 많은 사람들, 특히 최근에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활성산소 분비가 많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효소의 분비 자체 줄어들게 되는데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소화효소 쪽에 분배될 수 있는 에너지나 효소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이섬유, 야채,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장내에 유익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식도, 위, 소장, 대장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기본이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안정한 상태이면 소화 역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거나 소장세균, 가다증식증인 시보가 있는 사람은 소화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고지방식이, 항생제나 진통제의 남용, 정제 탄수화물의 가다 섭취, 비타민 A나 D, 아연 등의 필수 영양소의 부족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밤에 자는 동안 소화기관의 재생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비해 타액은 50%를 감소하고 삼킴이나 운동 횟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위를 비우는 속도나 대장 운동도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밤늦게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재생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진 소화기관의 운동에 더욱더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은 재생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 야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밤늦게 먹게 되면 자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 역시 자는 동안 소화기관의 재생, 마이크로바이옴의 복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가지의 소화에너지 결핍을 야기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의 수를 하나만이라도 줄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소화에너지가 점점점 자라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늘리게 되면 소화에너지가 풍부하게 되고 이 풍부해진 소화에너지는 전신 에너지 쪽에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호는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화는 에너지다. 감사합니다.